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하는 흔적 역사 109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 못한 것 같죠, 요즘에는. 그렇죠. 하루하루가 이게 뭐 도대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나날이 이제 폭로되는 그런 상황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과장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봐도 그렇죠. 뭐 그렇긴 하지만 마음속으로 어떤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탄핵을 이미 한 거여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어떻게 보면 그 좀 믿지 않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이 이미 떠나지 않았나. 뭐 신뢰를 많이 잃었죠.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뭐 이 국정을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할 때 무도한 그런 지도자가 있냐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네. 본인 표현으로 하면 참 나쁜 대통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질서 있는 퇴진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뭐 그것도 뭐 난감한지 탄핵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고루하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저희 뭐 이쪽 지금 그 이 방송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지금과 미래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뭐 그 우리가 충효 사상만 강조할 것 같았었던 그런 유학자 맹자 순자 같은 유학자들도 뭐 이런 뭐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무도한 지도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맹자 순자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이 민심을 잃은 지도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민심과 천심을 잃은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다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맹자와 순자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한테 참 익숙한 철학자들이잖아요. 뭐 맹자와 순자는 성선설과 성악설로 이제 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그렇게 배우고 그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맹자 순자 이렇게 하면 좀 고루하고 뭐 이런 또 옛날 뭐 공맹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유교의 성인인데도 굉장히 과격한 혁명론을 개진한 분들이거든요. 어떤 혁명론인가요? 일단은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그 정몽주하고 우리가 잘 친숙한 정도전 이 두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분 이야기로 이제 좀 풀어갈까 하는데요. 네, 두 사람 이제 정몽주와 정도전도 이 입장이 좀 상반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몽주는 고려의 충신이고 또 정도전은 이제 조선 개국공신이기 때문에 좀 안 맞는 두 사람인 것 같은데요. 조합이 좀 안 맞는 건 같지만 어쨌든 이 고려 말의 기준으로 보면 절친이었거든요. 정몽주가 한 5살 위 정도 위였는데도 굉장히 서로 절친이고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진사대부고 그랬으니까는. 정도전이 한 10년 넘도록 지방을 전전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잇따라 돌아가시고 그래서 3년상을 치러야 됐고 또 이 부원파라 그러잖아요. 그 원나라 친원 세력인데 이인임의 미움을 받아갖고 이제 한 10년 가까이 또 유배 생활하고 유랑 생활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그 정몽주가 그 길을 떠나는 정도전을 한번 읽어보라고 한 책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책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맹자 한질이거든요. 그 기록에 나오는데요. 원래 사실은 그 정도전 젊었을 때도 다른 사대부들하고 큰 차이는 없었어요. 뭐 어떤 생각이었냐면 백성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어리석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 사대부 같은 군자들이 잘 가르쳐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정도전도 뭐 젊었을 때는 갑을관계로 따지면 갑인 군자가 또 을인 백성을 잘 가르치고 다스려야 하는 존재로 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전이 정몽주한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백성은 어리석습니다. 치사 선택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백성은 뛰어난 자를 믿고 복종할 줄만 알지 도가 바르고 나쁨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그저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이라 바람이 불면 풀은 자연스럽게 늙기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시대의 사대부들이라면 그런 사고방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몽주가 선물한 책 맹자 한질이 이 정몽주의 그러한 그 기존관념 그런 사고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도전 이 맹자 한질을 아주 열심히 탐독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헌을 보면은 뭐 삼봉지집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정도전은 정몽주 선생이 보내준 이 호가 달가라는데요. 달가 선생이 보내준 맹자를 하루에 한 장씩
또는 반장씩 차근차근 정독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 맹자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가장 감명 깊게 읽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나요? 그런 기록보다는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조선을 네. 개국했으니까 아마도 이제 맹자가 주장했던 역성혁명론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추론을 해보는 거죠. 거기에 정신을 뭐 홀랑 빠졌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맹자의 역성혁명론은 종종 들었는데요. 네. 이게 자세히 어떤 내용이었죠? 이게 그 맹자 양해왕 하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그 당시에 그 제나라 그 임금이 선왕이었거든요. 네. 그 선왕이 맹자한테 묻는 내용이 있어요. 그 뭐냐면 탕왕이 하나라 거랑을 내쫓고 상나라를 세웠고 무왕은 상나라 주왕을 죽이고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말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탕왕, 거랑, 무왕, 주왕 여러 왕이 등장하는데요. 네. 이 다 어떤 왕들이죠? 헷갈리죠. 그러니까 네. 탕왕은 사실은 성탕이라고 하는데요. 봉건 시대를 열었던 중국 상나라를 세운 창업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원전으로 따지면 1600년 정도 되거든요. 이 탕왕이 사실은 그 전에 하나라 거랑을 내쫓고 그 상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BC 네. 1600년에. 그리고 주나라 무왕이 누구냐면 바로 그 탕왕이 세운 상나라가 500년 지나가지고 네. 이제 다 망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이 상나라 마지막 임금이 주왕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 주나라 무왕이라는 사람이 제후국이었는데 이 마지막 임금인 그 상나라 주왕을 죽이고 그 새나라 즉 주나라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왕조가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아,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거랑과 주왕이라는 인물이 이제 망조 같은 시기의 왕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뭐 걸주 같은 임금이라는 표현을 할 때 그 걸주가 이 거랑과 주왕을 뜻하는 건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하나라 거랑하고 상나라 주왕을 이제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걸주라고 하면 아주 포악한 군주를 지칭할 때 당신은 걸주와 같은 뭐 군주야 이러면 굉장한 폭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폭군의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러니까 각 나라의 상나라 왕조나 네. 하나라 거랑이나 네. 하나라 왕조나 상나라 왕조의 마지막 임금이었겠죠. 네. 어쨌든 이 제나라 선왕이 아까 맹자한테 질문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좀 포악한 군주라고 하더라도 이 신하가 군주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또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예, 당신이 지금 저 유학자인데 그런 신하가 뭐 이 죽어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신하가 군주를 죽인 사실이 있느냐고 일단 물어본 거죠. 네. 그러니까 맹자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기록이 있으니까 맞겠죠. 사기에 있거든요. 사기 역사 기록이 있고 그러니까 네. 기록이 있으니까 맞겠죠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나라 선왕이 비아냥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하가 군주를 죽여도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어떻게 보면 맹자를 좀 시험에 들게 하는 질문 같기도 하는데요. 네. 뭐 어떻게 대답을 해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유교 덕목이라는 게 추뇨 사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슬며시 엿 먹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선왕이 뭐냐면 맹자한테 신하된 자가 감히 자기가 모시던 주군을 죽이는 것이 과연 잘하는 거냐라고 네. 감히 물어본 건데 말하자면 이제 어깃장을 좀 놓고 약간 비아냥거리고 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맹자는 뭐라고 답을 하나요? 그 맹자가 그 자리에서 아주 머쓱하게 만드는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하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주나라 무왕, 그러니까 새 창업주죠. 그 상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 무왕이 한낱 사내를 죽였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임금을 죽였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짐과 그 올바름을 해치는 자는 임금이 아니라 그냥 한낱 사내에 불과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결국 임금을 죽인 게 아니라 한낱 사내를 죽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결국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나라 무왕이 그 이제 상나라 마지막 왕을 죽인 거는 군주를 죽인 게 아니다. 그 아주 나쁜 놈을 죽인 거다. 그냥 필부를 아주 나쁜 짓을 한 그냥 놈을 죽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뿐만 아니고 맹자가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한 발언을 계속 쏟아내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연못에 고기를 몰아주는 것은 수달이다. 그리고 나무와 숲을 잘 자라기 위해서 참새를 몰아주는 것은 새매다. 새매라는 건 굉장히 맹금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성탕, 그러니까 상나라 창업주하고 무왕, 그러니까 주나라 창업주를 위해 백성을 몰아준 자들은 바로 걸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금방 말씀하신 어떤 그 얘기 속에는 정리를 하자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뭐 어쨌든 이 수달이나 세매를 지칭하는 게 이제 좀 이렇게
제대로 되지 못한 지도자를 말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그냥 누군지 확 지정하는 것보다도 네. 좀 나쁜 지도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뭐 좋을 것 같은데요. 수달이 고기를 몰아주는 거고 그다음에 새매가 참새를 나무와 새를 위해서 몰아주는 것처럼 잘못된 정치를 함으로써 백성들이 하여금 다른 어진 사람한테 가게 만든다. 네. 뭐 그런 의미인 거죠. 네, 사실 원래 신하였던 탕왕과 모왕이 이제 민심을 잃은 폭군이라고 할 수 있을 이제 거란과 주왕을 죽이고 새 왕조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이런 대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군주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한낱 사내다, 필부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폭력혁명도 용인할 수 있다라는 맹자의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신하된 자가 자기 판단으로 이제 임금을 판단할 때 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임금을 좀 잘못 죽이거나 쫓아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때로 이제 왕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찬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실패하면 또 역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백성의 마음 그러니까 민심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사실 민심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심을 얻으면 이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전제 조건이죠. 맹자가 뭐라 그러냐면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 것이다. 백성을 얻는데도 도가 있다.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백성을 얻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 맹자는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이렇게 천하를 얻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맹자의 천명사상이 여기서 이제 보이는데요. 사실 맹자는 왕위를 물려주는 걸 선양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선양을 하고 뭐 그러는 건데 그걸 천명이라고 하늘의 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늘의 뜻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늘이 어떻게 군주의 뭐 어짐이라든지 악함을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좀 이렇게 어려운데요. 어렵죠. 그러니까 맹자가 맹자 말씀도 아니고요. 서경이라는 옛날 책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늘은 백성을 통해서 군주의 어짐과 악함을 구별한다. 어떻게 하냐? 하늘이 보는 것은 백성을 통해 본다 이거죠. 그리고 하늘이 듣는 것은 백성을 통해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권력을 넘겨주고 어떤 군주를 바꾸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군주를 받고 왕위를 물려주는 것도 하늘이라도 멋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네. 결국 하늘 역시 백성의 마음, 그다음에 이제 민심의 향배를 보고 들은 뒤에 백성을 통해서 보고 들은 뒤에 군주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늘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백성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등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민심은 곧 천심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또 뭐라 그러냐면 이 군주의 지위라는 게 보다는 백성의 지위가 군주의 지위보다는 더 높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뭐라 그러냐면 백성이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가장 무겁고 군주가 가장 가볍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백성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혁명은 그것이 폭력의 수단을 사용한다 해도 용인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저희가 정도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요. 이 맹자를 다 읽은 정도전이 그러면 역성혁명의 꿈을 이제 뭔가 구체화시키려고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도전이 이제 그런 책을 다 읽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성계를 자기는 이성계를 자기가 기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도 하는데요. 은근히 술자리에서 그렇게까지 자랑을 했다는 거죠. 내가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성계를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실록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결론을 내는 거죠. 임금의 지위가 존귀하기는 하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은 복종하지만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임금을 버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고려 말기 얘기니까 고려 말기라면 이제 백성들 삶이 엄청 팍팍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를 들자면 송곳 땅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착취당했다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정도전 본인도 그렇게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잖아요. 고려 왕조라는 게 늙었으니까 벌써 475년인가를 했으니까. 사실 좀 늙은 거죠. 그래서 망해도 싸다고 볼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 왕조가 지속됐으니까 어쨌든 그런에 따라서 새 왕조를 열겠다라는 정도전의 결심이 이제 굳어진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맹자의 역성혁명론과 또 정도전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 맹자의 역성혁명론보다 더 가격한 혁명론이 있다면서요? 말의 느낌이 그렇거든요. 말의 느낌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자라는 분이 있잖아요. 아까 성악설이라고 했던 맹자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전국시대 말기를 풍미했던
그런 그 유교의 성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순자거든요. 네, 순자하면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악설이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어떻게 보면 그 맹자보다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어법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혁명을 외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순자는 맹자와 다른 어떤 혁명을 얘기했나요? 그것이 이제 순자의 주수군민론이라는 거죠. 아, 주수군민론. 좀 들어본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순자의 왕제에 있는 말인데요. 뭐라 그러냐면 군주는 배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풀어주시니까 잘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뭐 익히 들은 내용 같기도 해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시대를 초월한 명언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주라는 배는 결국 물에 따라서 순항할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한마디로 이제 군주라는 배는 민심이랑 물이 이제 뭐 요동치거나 하면 사실 이제 전복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유교 사회에서는 임금을 만백성의 어버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예. 그 유교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 위험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백성이 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수틀리면 임금을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조선 시대에도 이렇게 그 군민론을 얘기를 하면서 수없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연산군 시대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근데 좀 연산군 하면 저희가 또 무서운 임금을 알고 있는데 네. 어떤 강큰 사람이 연산군한테 이런 주수군론 얘기를 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502년에 그랬다는 건데 1502년이면 뭐 우리가 이 무오사화가 언제 일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무오사화가 먼저예요? 갑자사화가 먼저예요? 무오사화가 가장 먼저 아닌가요? 맞습니다. 무오사화가 이제 149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바람을 한참 일으켰죠. 그 다음에 이제 4년 뒤에 이제인데 1502년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시기라면 정말 서슬퍼렸던 시기인데 누가 이렇게 연산군한테 그런 얘기를 했나요? 이 삼정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인데 한치영, 성준, 이극균 뭐 이런 삼정승인데 이거 이극균이라는 분은 저희 직계 할아버지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세 분이 연산군 앞에서 10회 10조목을 올리거든요. 아, 네. 또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네. 10회 10조목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10회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시정의 폐단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금이 저지른 실정이죠. 그러니까 네. 잘못한 거 10가지를 낱낱이 지적을 하면서 이제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라는 건데 그 내용 보면 굉장히 지독합니다. 아, 그래요. 상소문이 좀 내용이 지독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나요? 다 소개시켜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컨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하께서 후원에서 내시들하고 장난이나 치고 사사롭게 잔치나 벌이고 그다음에 그 후원 깊숙한 곳에 비밀 처소까지 두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뭐 이렇게 이 나무도 이렇게 쉽게 백성들이 자르지도 못하게 만드는 공간을 그렇게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정치입니까? 라고 이제 다그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시크릿가든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시크릿가든 나옵니다. 길라임 나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직격탄은 뭐 때린 것 같은데요. 임금이 뭐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좀 독한 내용을 그대로 상소문에 썼네요. 그렇습니다. 시크릿가든에서 그 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좋은 지적을 했네. 시크릿가든이 기억이 못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주수군민론을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임금의 지위는 가볍고 백성은 무겁습니다. 예로부터 물은 백성에 비유하고 배를 임금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은 배를 뜨게 할 수도 있지만 배를 뒤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은 백성이 아니냐라는 말도 옛말이 있는데 결국 민심이 위반을 하면 나라는 이미 임금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민심이 위반하면 나라는 이미 임금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직언을 한 거 보면 정말 좀 대단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연산군한테 그랬다는 게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정승이 임금에게 잘못이 있다면 마땅히 이제 이 면전에서 직언할 수 있어야지 신하라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아주 낱낱이 네. 고하는 건데 결국 민심을 잃은 나라는 당신의 나라가 아니다 이거죠. 임금의 나라가 아니다. 네. 그래서 백성은 그 임금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지금 저희 상황과 많이 비교되는 것 같은데요. 뭐 네. 대통령이 뭐 저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뭘 은밀하게 했다라는 것도 그렇고 뭐 알았다고 해도 뭐 이렇게 옆에서 변변하게
말을 못하는 것도 그렇고 좀 한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굉장히 그 두 가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연산군이라는 사람이 가장 조선 역사상 왕권이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대신들 같은 경우는 이 지금의 국무총리 뭐죠? 삼정승이라는 게 지금 국무총리, 부총리 다 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삼정승이 죽어도 다니되어오고 당신의 나라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지금 쓴소리를 해대는 거죠. 네. 직언을 한 거죠. 그 사례에 비춰보면 지금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뭐 그런 사람들은 그동안 뭐 했는지 참 뭐 그렇게 말씀하신 뭐 총리나 국무총리, 부총리나 뭐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뭐 했는지 진짜 그것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한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맨날 뭐 하면은 왕조 시대보다 못하다 그러는데 전형적으로 왕조 시대보다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선 임금들 중에서 말씀하신 이 주수 군민론이라는 어떤 철학을 본인의 이제 근가 옥조로 삼은 임금도 있다. 이렇다면서요? 있습니다. 그 숙종 임금인데 즉위하자마자 1675년에 즉위를 했는데 화가를 시켜가지고 그 주수도라는 걸 그려요. 그러니까 배가 물에 떠 있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면 뒤집힌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그리게 해가지고 그 그림 위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주수군민 내용을 써가지고 걸어두는 거죠, 벽에. 네. 일단 그 그림을 왜 그려서 걸어뒀을까요? 짐작하다시피 이제 교훈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 그림을 걸어놓고 늘 쳐다보면서 내가 정치를 잘해야지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숙종 임금은 자기만 본 게 아니라 그 몇몇 그 삼정승하고 이제 뭐 윤휴 이런 사람들한테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수군민에 나오는 민 같은 거를 민 글자를 백성이잖아요. 그거를 신하로 대체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숙종은 이게 군주가 배라고 했을 때 신하는 물이라고 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주가 잘 운항할 수 있도록 이제 신하들이 물인데 잘 보필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제 임금이 그 백성이라고 하면은 백성이 자기를 뒤집을 수 있으니까 그건 차마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신하 보고 이제 잘 뭐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벽 위에 붙여놓고 늘 생각하면 잊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의 8자를 써서 이제 그 신하들한테 주는데 그렇습니다. 주고서 이제 잘 보고 늘 보필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숙종이 그렇게 신하들에게 주수도를 선물을 하면서 자기의 통치 절약을 이제 이야기했다면서요. 5가지의 통치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문을 좋아할 것, 그다음에 그 현인을 등용할 것, 그다음에 충성스러운 간언을 받아들일 것, 그다음에 쓴소리 듣기를 좋아할 것, 그다음에 이제 그 현인을 귀하게 여기고 재물을 천하게 여길 것, 뭐 이런 5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가지 이 숙종의 통치 철학은 마치 지금 저희 국정에 완전 정반대되는 것들만 딱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소름 끼치도록 정말 딱 맞아 떨어지는데 반대로 맞아 떨어지네요. 반대로 맞아 뜨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현인을 등용하지도 못했고 누구 하나 직언하는 사람도 없고 쓴소리를 듣지도 않고 현인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재물을 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반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숙종이 이제 그런 주수도 이렇게 그거를 선물하고 또 철학을 얘기했을 때 신하들 반응은 어땠나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너도 나도 숙종이 언급했다는 그 5가지 통치 철학의 의미를 나름대로 이제 그 해석을 하고 전하고 그러면서 제발 임금님이 바른 정치를 하세요라고 신신당부하는 글을 올리는데요. 그 이현일이라는 분은 뭐냐면 임금 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냐 그러면서 이제 잠시도 태만하거나 소홀히 정사를 펼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충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잘난 척하지 좀 하면 안 된다. 절대 잘난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질을 합니다. 네, 임금한테 잘난 척하지 말라고 지적질까지 했네요. 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명철한 군주라도 자기 혼자만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스스로 성현임내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잘난치 않은 임금이 잘난치 않은 그 음색, 그다음에 안색 이런 거를 천리 밖에서도 보고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는 불문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숙종이 신하들한테 주수도를 선물한 의도대로 신하들의 할 일이라는 것도 이제 군주인 배가 잘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신하들, 허목, 윤유 이런 사람들도 나서 갖고 큰 강을 건널 때는 신하가 제대로 노를 저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배, 그러니까 군주를 잘 건너게 하는 사공은 장상, 그러니까 장수와 재상과도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 유능한 장상을 얻으면 국가라는 배는
임금이라는 배는 아무런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숙종 임금 위에도 이 정조 임금도 이 임금이 배, 백성은 물이라는 이 주수 군민이라는 것을 아주 되새기면서 국정을 펼쳤다면서요. 예, 그 하나의 그 사례가 나오는데 1779년에 그 정조 임금이 남한산성 행궁에 행차하려고 이제 한강변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광진나루 지금 천호동 그쪽으로 가는 길 거기 네. 광진교 그쪽이거든요. 거기 네. 나루에 섰는데 불현듯 과거 선조인 숙종이 주수도를 이제 그린 거를 떠올리고서 아주 감에 젖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은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 내가 이제 배를 타고 백성의 임하니, 그러니까 내가 배를 탔다는 거는 군주가 됐다는 거죠. 네. 즉위를 하고서 백성의 임하니, 백성 물에 이제 다다랐으니 대하는 사물마다 두렵기만 하구나. 내가 지금 물에 다다라서 숙종 임금의 깊은 뜻을 되돌아봤더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부끄럽기만 하구나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정조 임금은 진짜로 이제 배를 탈 때 이 백성을 생각하면서 뭔가 두려워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주가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거고요. 그 본인 스스로 늘 지도자의 깜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늘 그 선왕들하고 네. 비교해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뭐 늘 다짐하고 뭐 그랬다는 건데요. 네. 뭐 이 정조 임금이 누구예요? 그 중군주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명군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고 보면 이제 임금이나 신하나 사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백성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순자가 또 얘기하는 군신론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나오는데 잘 간쟁하고 보필하는 자, 잘 모시는 자 임금을 그런 임금 그런 신하는 사직을 지키는 신하다. 그리고 그거는 국왕의 보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군이라는 사람은 명군이라는 군주는 이런 사람들을 후대하고 존중하는데 네. 암군, 그다음에 혼군 이런 사람들은 그걸 미혹돼 갖고 이런 사람들을 자기 해치는 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군이 상을 내리면 암군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암군에게 상을 받는 자는 이런 놈들은 명군은 죽여버려야 된다는 그런 또 반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사실 이제 늘 말씀하시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현재와 미래를 생각한다. 그래서 역사를 뭐 거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유난히 최근의 상황과 많이 이제 비교가 되는데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이맘때 한 12월 좀 더 갈 텐데 12월에 교수신문이 발표한 그 지난 2015년의 단어가 있었거든요. 뭔지 네. 기억나시나요? 혼용무도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혼용무도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리석고 무능한 지도자가 무도한 정치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아주 그 간단한 어법으로 참 나쁜 지도자를 굳이 이제 나눌 때 네. 폭군하고 뭐 혼군, 그다음에 혹은 뭐 암군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용군으로 분류하잖아요. 네, 분류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폭군, 혼군, 용군 각각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건가요? 제가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율곡이 선생이 구분을 하는데요. 네. 임금의 도리를 논하면서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폭군이란 누군가 욕심이 지나치고 바깥의 유혹에 빠져 백성의 힘을 다 빼앗고 충원을 물리치면서 자기만 성스러운 채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다. 아주 비슷하죠, 누구랑. 혼군은 누구인가? 정치를 잘하는 뜻은 있지만 총명하지 못해서 현명한 신하 대신 간사하거나 무능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을 기용해서 패망하는 군주다. 네. 그렇다면 용군은 뭐냐? 나약하고 과단성이 없고 그래서 구태만 되풀이하다가 나라를 망치는 지도자라. 이렇게 이제 율곡 선생은 그 분류를 합니다. 네. 이 말씀하신 구분을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어느 분류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다 맞는 것 같아서 어디에 속할 수 있을까요? 김 기자는 어느 부류일 것 같아요? 일단 폭군이 가장 가깝지 않나요? 글쎄요. 제가 뭐 직접적으로는 말을 안 하겠고요. 그거는 이제 듣는 분들이 아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두루 갖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그중에 네.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무도한 지도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 지금 뭐 보도된 거 보면 피의자 신분이기도 한데 하야 요구도 거세지고 있는데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아주 그 한마디로 이제 그 정리된 말이 있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그래서 역사서가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 많았던 거죠. 사람이 사는 것은 뭐 옛날이나 지금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춘추좌전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무도한 지도자를 쫓아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는데요. 하늘이 버린 몸을 누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마디로
한마디로 합니다. 지금 이제 하늘이 버린 몸을 누가 다시 일으켜 셀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하늘의 뜻 뭐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이 누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이 버린 몸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백성이 버린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는 하늘은 백성을 통해서 군주의 선악을 판단한다고 하고 신상필벌을 내린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은 물이고 군주는 배고 물은 배를 뜨게 할 수 있지만 뒤집어 올 수가 있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이거를 당사자가 스스로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뭐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뭐 모른다는 게 가장 불행한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역사 공부를 하고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가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건데요. 사실은 늘 이제 어려울 때나 뭐 매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길을 잃으면 역사를 찾아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사는 모양은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역사를 읽으면 내가 어떻게 됐다는 길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후세에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역사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더니 나중에 이런 평가를 받더라 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역사의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면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정도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게 역사의 평가를 제대로 받는 것인지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와 일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